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2017년 5월 9일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투표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정치는 파탄나고 경제는 주저앉았습니다. 안보는 무너지고 외교는 국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어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후보자를 누르고 비주류인 이인영 의원이 대표에 당선되는 비주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폭락, 한국당 폭등을 기록하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1.6%. 그러니까 한국당이 민주당을 바짝 이렇게 따라붙었습니다. 사실상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윤영걸 대표님 모시고 정치 현안들과 연계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2년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는 친문 핵심인 세 사람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김태년 의원, 그분은 이제 얼마 전까지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또 청와대 여러 가지 정책 문제를 긴밀하게 조율해 온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불구하고 비주류인 이인영 의원이 상당히 압도적 그런 격차로 원내대표에 당선됐어요. 우리 김 대표께서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조용한 반란이라고 봅니다. 큰 반란이 나기 전에 조용한 반란이 이제 시작됐다. 김태년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청와대하고 가깝고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가깝고 그래서 여태까지 학교로 따지면 학생회 간부였어요. 그렇죠. 당 정책위 의장했으니까 당 상명 중에 하나잖아요. 학생회 간부였는데 학생회 간부를 그만두고 반장 선거에 출마한 거예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선생님인 이해찬 대표랑 친하니까 선생님이 하고 친한 사람이 또 원내대표로 출마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보기 좋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반란이죠. 그렇죠. 반란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제 표가 이인영 의원이 1차 투표 때 54표. 그렇죠.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37표.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불과 3표 차이밖에 안 나는 34표. 그러니까 3표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인영 의원은 비주류거든요. 노웅래 의원은 비문이고 아예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합치면은 88표.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친문, 친이해찬은 37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눌러버린 거죠. 더구나 또 2차 투표 가서는 1차에서 노웅래 의원이 3표짜리 줬는데 그 노웅래 의원한테 갔던 표가 다 이인영 의원한테 많이 갔어요. 또 일부 친문 세력들도 이인영 의원한테 갔다. 그렇죠.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예 이인영 의원한테 그 선생님이 찍어준 투표를 안 하고 다 이인영 후보한테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청 관계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당선되면서 광화문에 가서 첫 마디가 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실상은 민주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청와대 여의도 출장 일각에서는 시녀다, 모습이다, 서로 역할이 없으니까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와대 말만 잘 듣는 사람이 원내대표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물갈이를 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신인하고 여자 후보자를 가점을 또 많이 주고 3선, 4선은 또 상당히 물갈이를 많이 할 걸로 또 보여지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불안감 뭐 또 있는 것 같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선생님에 대한 좀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죠. 이해찬 대표 바닥에 깔려 그렇죠. 있는 것은 이해찬 대표 선생님 예.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뭐 주도 자주성, 주도성이 없고 너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또 야당하고 관계해서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너 혼 좀 나볼래?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래도 제1야당인데 거기다 도둑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민생 대장전 황교안 대표 하는 거 보고 아이고 한심하다 뭐 쯧쯧 하니까 이게 같은 민주당 내에서 봐도 이거는 좀 품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은 아이고 너무 좀 살살해 뭐 이 정도 말로도 얼마든지 운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놈이라는 말 대신에 아유 아직도 좀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이 정도 말이라든지 조금 그 정치 원로로서 그렇죠 한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도둑놈이니 뭐니 하니까 이게 당원들이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용한 반란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전대협 1기 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의 맏형격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쪽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고인이 된 그 김근태 의원. 그렇죠. 그쪽 계정이죠. 김근태 계였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피 수혈 차원에서 영입을 해갖고 지금 삼선 의원인데 뭐 비주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렇다 할 말하자면 당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학급회에 간부를 맡지를 못해 왔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번에 그 비주류들이 이인영한테 그렇게 밀어준 것은 그분이 이제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비주류 또 다선 의원들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물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방패막이 보호막을 좀 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당청 관계가 과거 무슨 군사정권 시절이나 뭐가 다르냐.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민주당 정권이라고 했으면 당청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수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직선 관계 아닙니까? 지시하면 복종, 실행, 집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당청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게 이제 뭐 욕구들이 이제 크게 분출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인영 대표 체제에서는 당청 관계가 좀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지 본인도 뭐 변화 이것을 크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 뭐 운동권 출신이고 이인영 그 원내 대표가 뭐 저는 잘 하리라고는 보는데 근데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청와대의 오더 사항과 헌법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느 편을 들 거냐 이거죠. 그럴 때 청와대 말을 안 듣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요. 과거에 2015년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때 비주류로 됐었거든요. 그때 사사건건 청와대하고 좀 맞섰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뭐 부친 상당했을 때 조화도 안 보낼 정도고 뭐 공천할 때도 파란곡절이 배실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많았습니다만 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청와대 밑에 집권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인영 의원이 정말 이 대통령을 위해서 원내대표를 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원내대표를 할 거냐 그거는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수호하는 자세가 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 이인영 의원이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은 문재인 정치 2년 이 평가가 지난 패스트 트랙법으로 인해서 여야 간 협치도 물론 깨졌지만 당청 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독선 독주
이런 관계 속에서 일방통행의 정치, 그렇죠. 소위 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네. 말씀하신 사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네, 네. 그런 당내에서의 그런 불만, 불평 네.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인영 의원도 사실은 이분도 운동권 출신이고 좀 까칠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까칠한 모습을 보이면은 네. 좀 나한테 적극적으로 시정도 요구하고 지적도 해달라고 네. 하면서 통합과 이렇게 네. 화합, 네. 변화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던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제일 큰 현안은 네. 역시 전국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국당은 원내 병행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당분간 네. 민주당의 어떤 자세 변화가 없는 한 네. 뭐 빈손 해고는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과연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 전국의 숨통을 네. 터나갈지 그것도 네. 저는 관심인데 오늘 오후에 네. 나경원 한국당 대표를 신임 인사차에 네. 방문한다고는 네. 하는데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의 정치적 어떤 그 능력이랄까 네. 이런 것이 전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예. 여부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죠. 예. 여태까지 국회에서 극한 대치를 하다가 예. 지금 뭐 폭력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뭐 국회의원 뭐 한 거의 100명 가까이가 뭐 179명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 그냥 검찰에 고발될 정도로 예. 이렇게 극한 대치를 했는데 한번 찾아갔다 와서 손을 뭐 덥석 잡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는 우선 갑이잖아요. 예. 가진 사람 여당이잖아요. 국정을 책임진 게 여당이잖아요. 오히려 먼저 몸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지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는 전 잘하는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건요.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거로 해서 자신을 버리는 게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도 갖고 또 자존감. 네. 자존심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자존심을 가지려면은 오히려 자기 몸을 더 낮춰라. 그리고 언천간행이라는 말대로 남의 말은 듣고 남의 부탁하면 좀 기꺼이 행동하는 걸 보여야지 여태까지 했던 대로 뭐 적폐 세력이 어디다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예? 그리고 뭐 지방에 황교안 대표가 뭐 그런 식으로 가서 말이 되느냐고 너무 비난만 하지 말고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여당하고 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손을 뿌리쳐도 가서 잡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주의는 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국민이 지키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지키는 거라고. 정당 내에서 국민의 모든 게 불만이나 이렇게 다 좀 포용이 좀 되고 수렴이 돼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와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자세, 적극적인 대화. 그런데 그런 것은 외관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당한테. 그렇죠. 뭐 국회 들어오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국회의원이 국회 나와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이 패스트트랙법,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대로 통과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뭐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사실 없어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양보를 받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소리만 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짖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확실하게 물어야 하거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는데 과연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어떤 정도의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말하자면 패스트트랙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패스트트랙을 저는 전면 대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요. 공수처법도 검찰
있는데 검찰 인사권도 대통령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공수처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문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선거법도 제1야당하고 협의 없는 선거법으로 경기 룰을 어떻게 정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문무일 검찰총장도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검찰 이기주의라는 점도 있지만 패스트트랙은 저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KTX는 벌써 떠났어요. 그렇다고 KTX에 연연할 법 없어요. 고속버스, 공항버스 타고 저 김포공항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패스트트랙을 처음부터 저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패스트 트랙을 타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르고 무리를 해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그렇죠. 안 가는 이만 못 오죠. 그렇죠. 차라리 완행 타고 가는 게 나아요. 패스트보다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패스트 트랙법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는 전국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낮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또 패스트 트랙법 변화를 하나 줄 수 있는 요건이 생긴 게 그동안 바른미래당 그 당이 그렇죠. 왜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만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의 당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이제 15일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관영 이분은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과 뭐 짬짬이를 했는지 그런 뭐 소문은 있습니다만 그건 뭐 확인이 안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민주당과 이렇게 한편이 돼가지고 이 패스트트랙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관영 의원을 반대하는 말하자면 유승민, 안철수 개가 1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를 내쳤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승민, 안철수 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5일 날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금과 같은 패스트트랙법, 더군다나 지난번 사보임, 특위위원 사보임 같은 명백하게 국회법에 사실은 위법되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국회법 어긴 겁니다.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할 때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법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온다든가 철회 의견이 나오면은 패스트트랙법 자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15일 날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그 바른미래당이 그 패스트트랙법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 주도적인 캐스트보딩 역할을 했는데 그게 정식으로 그 영무원한테 돈 내고 산 게 아니에요, 표를. 안표 사고 샀습니다, 안표. 임시회기 중에는 특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어기고 했어요. 안표예요, 안표. 그러니까 모든 걸 신속 처리 안건이 사실은 청와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밀어붙인 대로 했는데 왜 거기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은 또 이해가 가지만 들러리를 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간판 하나 달고 비례대표 몇 개 얻어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손학규 대표도 과거에 단식을 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 협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존립 기반이 없다. 뭐 이래서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미끼로 끌어넣은 거죠. 미끼죠. 근데 바른미래당이 그 미끼가 그 먹이도 없는 미끼거든요. 그냥 철사 고리만 있는 건데 그걸 넙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저는 어겼다고 봐서 그 새로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 처리 안건 다시 검토하자. 그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절반이 고소 고발됐잖아요. 물론 뭐 이거는 취하한다고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하면은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라 무조건 수사는 되는데 다만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뜻을 모아서 그렇죠. 사법 당국에 그래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상이 좀 수사를 하더라도 좀 살살 해주쇼. 뭐 이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간 1000여 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우선 뭐 대통령 지지율도 한 1.9% 이렇게 네. 빠졌던가요? 그래서 네. 47.3%로 이렇게 네. 주저앉았습니다만 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네. 민주당이 40.1%에서 36.4%로 폭락을 했고 네. 한국당은 33%에서 34.9%로 급등. 네. 그래서 격차가 1.6%가 났거든요. 이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아주 최소 격차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대통령 그 지지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정평가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네. 그 김정은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네. 발사 이런 것과 함께 네. 북한한테 쌀 네. 식량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그 정부 방침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겠죠. 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미사일 협박에 마치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대한민국이 불복해 갖고 쌀을 갖다 주는 터주는 그렇죠. 그런 형식이 그렇죠.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네. 김정은 감싸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국민 여론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땡깡 부리는데 뭐 사탕 주는 꼴이잖아요, 좀. 예. 북한에서는 그 군량미로 쏠 수도 있고, 물론 뭐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지만 미사일인지 단거리 발사체인지도 아직 그것도 얘기를 안 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이거는 한국당이 아직은 잘해서 오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하고 집권당이 워낙 지금 국정을 난맥 속에서 좀 빠뜨렸다. 지금 경제, 안보 모든 게 좀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불만 뭐 이런 게 반영이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청와대가 원로와의 대화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잣대. 예? 자기하고 남하고 잣대가 달라요. 예? 예, 적폐청산도 뭐 굴러가는데 어떡하냐. 나는 간섭한 적 없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수사 지시는 혼자 다 했거든요. 예? 예, 계엄령, 그 보안사 계엄령부터 뭐 버닝썬 장자연부터 다 지시했는데 좀 저절로 굴러가는 거 어떡하냐고 이중잣대. 그리고 또 지나친 과거 들추기. 그리고 또 동문서답.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너무 쌓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이 부글부글 지금 마그마 같이 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공감이 가는 게 동문서답이에요. 아, 동문서답 또 아니고. 아니 뭐 경제계 원로든 사회 원로든 그 원로들을 불러 모아서 오찬을 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그 경청을 해서 그 내용 중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흔쾌히 수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로 그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불러다 이 얘기를 들어요. 히어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다가 들러리로 세워놓고 자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죠. 그 원로들을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소주성 얘기도 소득주도 성장론 얘기, 뭐 탈원전 얘기, 캠코더 인사 다 얘기를 했는데 뭐 웬만한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또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적폐청산도 뭐 일로 매진하겠다. 그러려면 왜 원로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좀 다르거든요. 히어링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 리스닝은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할까까지 생각하는 게 리스닝이라고 저는 좀 더 리스닝이 좀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근데 지금 듣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마이동풍, 귀뚱으로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소통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되는 게 세 가지만 보기 때문이죠. 과거만 보고, 북한만 보고, 또 지지자만 보고. 이 세 가지, 과거, 북한, 지지자 세 가지만 보니까 이렇게 난맥상이 됐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돼서 하나 두드러진 거는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낮게 평가했구나.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권을 이어서 계승했다고 하는데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늘 구관이 명관이 나오는 것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비교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으로 말하면 오너 경영인 창업 정신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과거에 좀 독선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 주도성을 갖고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너 경영인이라기보다는 CEO가 아니라 COO. 네. 그냥 회장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너무 지지자 눈치를 보는, 옛날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운동권 이런 데, 청와대 또 586도 이런 데 둘러싸여서 운신의 폭이 없는 CEO가 아니라 CEO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목표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거는 국가를 보고서 결정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내 편 위주로, 이념 위주로, 또 있을 때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정부 여당이나 이게 다 있을 때 자기 편 쪽으로 이게 다 교체하려는 좀 이런적인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니냐. 문재인 예. 대통령은 지금의 주리 세력을 완전히 그렇죠. 바꾸겠다. 그런 예.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판을 완전히 뒤집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악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국회. 그래서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소수당이니까 네. 국회오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법 같은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한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깔깔하고 까칠한 게 법원, 판사와 검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집권 세력이 힘이 빠졌다 네. 하면 언제든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꽉 틀어주기 위해서 또 공수처법을 마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특히 뭐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데 전통적인 네. 그 지지층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네. 서울, 호남, 네. 여기에서 지지율이 쑥 빠졌어요. 네. 특히 그 30대 네. 이런 쪽에서 아주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번 조사 보니까 13.3%로 이렇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네. 또 계층에서도 참 이상해요. 진보, 중도층이 네. 많이 빠졌어요. 네. 지지율이. 네. 그런 것 보면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무능이라든가 네. 그 국정운영의 실패,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네. 좀 회의감을 갖고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윤 대표께서 네. 이제 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네. 뭐 크게 잘한 것은 없다. 반사이기다 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안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가 네. 결집할 수 있는 동력, 네. 어떤 그거는 뭐 그런 마련이겠죠. 것을 제공해 주는 네.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이렇게 한국당이 지지율도 지금 뭐 북경농단 사태 이후 최고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는 그렇죠. 있고, 본인도 최근 그 대선 후보 네. 지지율이랄까요, 뭐 대선 주자 네. 선호도에서 네. 1위를 그렇죠. 차지한 것으로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한국당이 좀 웰빙 체질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빨을 냈다든가 예. 그런 투쟁력을 보인 것도 그렇죠. 그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당이 여태까지 내부 분열만 주로 네. 했었는데, 이번 그 국회 파행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결집하는 좀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달라질 개연성은 있네. 예, 그런 가능성을 여태까지는 보여줬어요. 친박, 비박 거의 뭐 매일 머리 들고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예, 싸운 싸웠는데 거죠. 황교안 대표가 오면서 예. 그것도 뭐 행운이라면 행운이죠. 네. 그 국회 파행이 오히려 결집의 좀 계기로 되는 그런 그 있는데, 저는 반사이익은 여기까지라고 보고, 여기서 더 가려면은 맞아요. 이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을 독재 타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독재인지 여기서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탱크 몰고 나오는 게 이제 독재라고 생각하고, 예. 그거 막 가두고 뭐 긴급 조치하고 계엄령 해야지 독재라고 했는데, 지금 독재는 옛날하고 다르다. 헌법적인 체제 안에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게 많다. 뭐 이런 게 뭔가 좀 설명이 좀 더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여줄 미래, 가치관,
앞으로 미래의 상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이제 지금 뭐 저는 잘하는 걸로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황교안 대표는 시골 뭐 마을에 가서 자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원내 배당 투쟁을 지금 그렇죠. 뭐 그거는 잘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은 뭔가 조금 새로운 걸 좀 보여주고 미래상을 좀 그려줘야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당이 나아갈 네. 어떤 미래상 어떤 네. 가치와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네. 아주 중요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네. 한국당이 사실은 싸움 체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싸움 체질은 역시 민주당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총론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렇죠. 좌파 독재. 네. 뭐가 좌파 독재?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착착착 내놓고 그렇죠. 지금 이런 미사일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제대로 딱딱 따져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이 보면 이렇구나. 네. 또 공수처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검찰 권력 너 그동안 남용했는데 그거 좀 견제가 네. 되고 공수처 좋은 거 아니냐. 대다수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공수처를 반대하면 공수처는 안 낸다고만 할 네. 게 아니고 왜 공수처가 나쁜지 네. 또 그것이 무슨 그렇죠. 독소 조항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착착착 그렇죠. 내야 국민들이 그렇죠. 대안 정당으로서 충분히 믿을만 하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못 하는 그렇죠. 문재인 스톱, 문재인 아웃 이거 갖고는 아직은 좀 뭘 아웃이야. 아직은 약해요. 정확하니 뭔가 들이대야 쉽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스팔트 정치도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어렵죠. 민주당 운동권 출신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촛불 때는 한겨울에도 아스팔트 왜 있었어. 5월 달에 아스팔트 있는 게 뭐 힘들어 하는데 이것도 싸워보지 않아서 잘 못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도 악착까지 끝까지 그것도 통과 일단 물리력을 저는 뭐 동조하진 않지만 물리력으로 하게 했으면 끝까지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손을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악착 같은 결기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네.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내한 게 적폐청산입니다. 현대판 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침 오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아주 엄명을 내린 네. 김학의 네. 전 법무 차관이죠. 네. 그러니까 별장 성접대 뇌물 네. 사건의 그 당사자가 오늘 네. 출두를 했던데 네. 어쨌든 그동안 뭐 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먼지털이 수사, 네. 또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이런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원로들도 그렇고 뭐 적폐청산 좋다 이거예요. 네. 뭐 일정 부분 또 그렇죠. 썩은 물을 걸러낼 그렇죠. 필요도 있는데 이걸 5년 내에 할 거냐. 그렇죠. 이제 2년 정도 했으면 매듭을 짓고 국민 화합 통합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 네. 청산한 뒤에 협치를 하든 통합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더 하지 않으면 자신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오히려 보복당할 수 있다. 이게 겁주는 건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적폐청산이라는 걸 해서 상대방을 반격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뿌리를 아예 그냥 우에 있는 상추 뽑을 때 이파리만 뽑으면 일주일 만에 다 다시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추 뿌리를 그냥 뽑아버려서 상대편을 아예 제기를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그게 바로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보수 개멸론입니다. 그렇죠. 보수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갖고 조금 남겨서 그래도 모양새는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로 쪼그라뜨리겠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나라가 베네수엘라, 페루 이런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게 하고 문제죠. 저는 제일 그게 걱정이에요. 예, 국가는 왜 실패하나 책이 그런 있어요. 책이죠. 아주 좋은 책 보면은 그 포용적인 정치 제도가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다원화돼서 발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클린턴이 그걸로 이제 옛날에 캠페인에 성공했잖아요. 경제가 중요한데 그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정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고 5천 년 같이 살아왔는데 사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한국은 10대 강국인데 북한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뭐가 차이가 있냐. 정치라는 거죠.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좀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로 가는 게 문재인 정권의 저는 그게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참 아쉬운 게 야당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적폐 대상으로, 타도 대상으로 이런 몰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고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또 뭐 경제 얘기도 나왔으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네. 없는데, 뭐 이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얘기하고 말 것도 없이 국민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서 얘기한 대로 자칫하다가는 이런 남미식의 사회주의, 뭐 퍼주기형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다 퍼주다 보니까 국민들도 또 뭐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망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국가 우선주의, 뭐 세금, 뭐 제일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분기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0.3% 성장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기 11년 만에. 2분기 되면 좋겠다고,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경제 활력화 대책회에서 혁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떠나서 경제 전문가 또 수치, 통계가 나온 것과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디 달나라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계인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적어도 테크노크라트 전문 경제인이라 한다면 할 얘기는 하고 통계 숫자를 말하자면 거기에서 입만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확한. 지금 경제부총리, 저 정도의 경제부총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없는 게 우리 뭐 윤 대표야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뭐 언론 생활을 거의 경제 쪽에서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게, 지금 얼마 전에 노무라 증권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를 1.8%인가요? 엄청나게 낮춰놨어요. 그게 옛날에 안 좋은 시그널인 게, 대우그룹이 망할 때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낸 게 한국에 비상벨이 울렸다고 냈거든요. 그 얼마 있어서 대우그룹이 바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노무라가 찜찜하고, 또 하나는 미국, 중국은 6.4%, 미국은 1, 4분기에 3.2% 신장을 했는데 우리만 지금 뒷바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따라가도 괜찮은데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거를 모르는 게 위기고, 또 가장 큰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암에 걸렸으면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배탈난 설사약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자꾸 골병이 드는 건데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을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를 그렇게 망친 건 정치다. 근데 그 정치를 저절로 바뀌어지진 않는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설 때는 나서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이렇게 잘못 걸어가는 집권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좀 내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을 위해서 결국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냐 또 다른 사람이냐에 따라서 남북한의 차이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정치 지도자라는 건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찾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정치 또 자기 정권의 연장에 더 연연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자도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갈아치워야 한다는 그런 역성혁명론, 성을 바꿔야 한다. 역성혁명론을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맹자도 정치 지도자가 민의를 중히 여기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민의로부터 나오는 공론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민의를 경히 여기고 공론에 따르지 않는 지도자,
그때는 군주지만 지금은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나 무슨 총리 등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국가적인 난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쿠데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